예,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제4의 디캅스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영진 선생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방법론 혹은 경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제목을 문헌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점점점으로 지어봤습니다. 가령 문헌학이라고 하면은 스타일 자체가 벽돌을 하나 올리듯이 해서 전반적인 걸 본다고 하는 경우면 철학적인 거는 조금 더 거대한 시각으로 숲 전체를 보고 뭐 하나 조금 자세한 걸로 들어가는 서로 상반되는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논문 방법론은 보면서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저 같은 문헌학자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다시 검증하면서 계속 역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요새 같이 이제 사상의 흐름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처럴 히스토리라 그래서 텍스트의 역사를 그렇죠, 다루는 그렇죠. 예.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세련된 예. 방법이에요. 굉장히 예. 세련되고 거기다가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예. 비전문가가 봤을 때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결론을 끌어내고 저는 논문은 개연성의 문제이지 참 거짓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두 번째 논문 말미에 가서는 갑자기 철학적인 용어가 갑자기 이때까지 벽돌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돌이 없어지고 커다란 우주적 조망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는 중해추구. 중해추구.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상민 선생님은 좀 제가 알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아 이상민 선생님이 문헌학과 철학의 조화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논문 안에서 보면은 그 조화가 너무 이제 갑자기 뛰어서 저 같은 사람은 당황할 수 툭튀다. 있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의 이상민 선생님의 그러니까 학문 여정에서 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으로. 뭐 다 이제 저 오래 알고 이영진 선생님한테는 제가 뭐 배운 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철학과 출신이고 여전히 이제 철학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왜 문헌학을 하니?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자를 파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취향에 맞더라고요. 글자를 파는 게 되게 취향에 맞고 이제 석사 때부터 이제 그 장자라든지 꼭 이제 불교 쪽만이 아니다. 고전 텍스트를 글자를 어떻게 보고 이걸 배정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저한테 되게 잘 재밌는 작업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영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일종의 되게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 평생 화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반야경의 즉비 논리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박사 논문 쓰실 때 말씀해 주셨나 봐요. 아니 모르겠어요. 술자리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아. 수업 시간이었고 아마 산스크리트 강의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반야경에 나타나는 즉비 논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앞에 나온 텍스트에는 그 즉비 논리가 그냥 되게 일상적인 용어.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후대에는 이제 옳은 것은 그르다고, 그런 것은 옳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텍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영준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너는 철학과 출신이니까 너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야의 사상을 뭐라고 하겠니? 라는 이제 저에게는 평생 화두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내주셨어요. 네, 저는 그때에 넌 실제로 제가 텍스트를 조금 더 아주 밑에서부터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있는 거를 놔두고 막 논리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사상으로서 막 하기는 쉽지만 그게 어쩌면은 사실과는 다른 내 머릿속의 불교일 수 있겠다.
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겠다 라는 이제 어떤 문제의식과 또 제 은사 선생님 중에 하나이신 이케다 마사노리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 사상을 구축해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제가 문헌 연구를 하고 문헌 중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문헌학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진지한 문헌학적 접근이라면은 뭐 이영진 선생님 아비우사마 열랑가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판본을 넣고 비교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출을 하고 어떤 정보를 만들고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텍스트 그리고 원본은 뭐 저는 이제 주로 도낭사본을 봅니다만 도낭사본은 대교본이 없어요. 거의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또 이제 대정장 85권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일문 집성편으로.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텍스트만으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워낙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왕 이걸 읽는 김에 좀 더 제대로 읽기 위해서 사본하고 비교해서 읽자. 근데 이게 한두 개나 뭐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건 조금 따로 학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 이제 문헌 교감을 해가지고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남들이 안 읽는 책을 읽는다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럼 그 문헌학 방법론을 저기 이 불교 연구의 방법론으로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원래 필요한 부분을 그냥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은 이게 이영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문헌학과 철학의 사이에서랑 말도 좀 비슷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어떤 철학적인 조망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을 쌓아서 집이 있어야지 집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돌로 만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면 일단 아무도 안 만들면 제가 일단 벽돌부터 쌓아야 되니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불경 연구에 투고하신 그 두 편의 논문이 사실상 텍스트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법상의 그 입장을 알고 싶어서 이상민 선생님 선문화 연구에 그 게재하신 논문을 어저께 읽어봤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법상을 뭐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민 선생님 쓰고 계신 방법이 법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면 제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제가 해놨는데 법상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대승경전 간의 선후관계는 결국 그것을 해석하는 이들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바로 이 지점을 법상은 경문의 검토라는 문헌 비평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상이 사람들이 거기에 몇 년도에 뭐 살짝 뭐 40년 그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40년 법화경인가 40년 있고 뭐 열반경 그 무슨 샤라나무 쌍수나무 사이에서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만약에 문학자들이 그냥 글자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보고서는 이게 몇 년도다 결정하는데 이 사람이 법상이 지적하는 게 책 좀 읽어봐. 그게 뭐가 쓰였는지 의미를 좀 알아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법상이 권유하는 대로 본인도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은 많은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는데 사람들은 그 읽어보는 작업에 대해서 읽어보면 당연히 그 책이 너무 오래되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보니까 먼지 투성이고 낱장이 찢어져 있겠죠. 그걸 모으는데 사람들이 너 문헌학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걸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상민 선생님이 자기는 문헌학자라고는 안 하지만 지금 한 얘기는 문헌학자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텍스처럴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불교학에서도 이 역사 사상의 역사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다른 지류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의 역사로 해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문헌학적 방법을 쓰고 계신데 난 아니야 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 중에 일종의 카드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해가지고 이거 꺼냈다가 저거 꺼냈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중의 추구는 마지막에 나 아직 뭐 이건 아니야 나 뭔가 좀 남겨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뭐 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사 저는 기본적으로 사상사에 관심이 많은데 과연 텍스추얼 히스토리를 제외한 사상사라는 게 뭘 근거로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바로 지금 문헌학자들이 그래서 사상의 역사를 보지 않고 텍스트의 역사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렇게 텍스추얼 히스토리를 봐야지 사실은 그 안에서 이게 제가 중의 추구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레토릭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굳이 이제 강명하자면 뭐 중의 추구 혹은 저는 원래는 변직법적 사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은 텍스추얼 히스토리만으로 저는 계속해서 연구에 의미가 있을까는 여전히 좀 갖고 있는 문제이시죠. 예, 저도 완벽하게 이제 불교 연구를 문헌 연구로만 가지고 구성하기에는 뭔가 부족이 아니고 연구자가 가지는 아쉬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의 계기라기보다는 사례가 있는데 나가가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글을 읽었는데 누가 봐도 교토학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 맥락이 아니고 한 줄 살짝 나오는 거예요.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살펴보니 그 사람이 그 불교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대승기 신론이에요. 근데 대승기 신론을 연구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중간학, 유식학 이걸 전공하는데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거의 문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인도 불교를 연구를 하지만 뭔가 어느 부분 얘기할 때는 그게 저 깊은 곳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참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상사는 문헌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느 세월에 할 수 있는가? 문학을 끝내고 하는 건가? 문학 같이 하는 건가? 그러면 또 하나는 사상사의 그 연구 방법론은 따로 없는가? 따로 있다면 사상사 연구 방법론을 따로 연구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헌학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남북조 시대 도낭사본을 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헌 연구를 떠나서 사상사를 말한다면 상당히 공허할 것 같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조 시대 도낭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충분히 이 자료를 정리가 된다면은 다음 단계로 저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문헌이 지저분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세월에 끝날지 사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논문을 그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1으로 계속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 2편에 좀 더 사상적인 영어 1편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둘 다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시는 걸로 결론은 났네요. 근데 저도 그런 지금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라서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 저는 뭐 제 지금의 경험 말고 예전에 석사 1학기 때 학회 동대에서 그 이종철 선생님이 뭐 발표하시는데 갔는데 뒤에 이제 담배 피는 데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다 어른이죠. 저는 그때 2003년도니까 23살 그러니까 애인데 옆에 있는데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지금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그분들이
이종철 선생님 같은 분이 문헌학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철학을 하면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결정하는데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글자를 맞추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맞춘다는 건가? 아니 문헌학이랑 철학이랑 어떻게 저렇게 이종철 선생님이 문헌학을 하면은 내가 철학을 하겠어라고는 말을 할 정도로 너와 나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인가? 왜 저도 그런 그때 이제 문제의식만 있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이제 김상봉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김상봉 교수님이 저한테 문헌학은 우리를 철학의 현관으로 인도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헌학을 해야지만 철학이라는 궁전 혹은 철학이라는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듣고서는 아 맞아 당연히 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때만 우리가 철학의 궁전을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줄 수 있지. 근데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한자 한자 읽으면서 글자 고치는 게 이 사유를 이해하지 자기가 이 사유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이 사유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작업이란 말인가? 이거를 철학을 계속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이 반복 속에서 글자를 고쳐나가는 게 아닌가? 문헌학이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게 유럽 맥락에서는 김상봉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그 철학과 문학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니체 같은 경우 원래는 문학 교수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철학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니체 당시에도 철학 관련된 논문을 썼을 때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은 너가 문학자지 문학 교수로 초빙이 왔는데 왜 그걸 하냐고. 뭐 고전 그 언어들로 쓰인 그 텍스트를 연구를 해야 되지 갑자기 철학적인 사유로 가버리냐고. 근데 그거는 아마 김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맥락에 충분히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불교 연구 특히 이 뭐 인도 불교나 뭐 중불교도 마찬가지면 가져올 경우에는 이게 어느 부분은 상당히 모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도 맥락은 가능한데 그걸 전체로 이렇게 확대시키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아까 얘기했지만 글자에 관여를 안 하고 이게 해석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별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저희 분야는. 네,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중에서 채택을 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철학적인 혹은 뭐 불교라 그러면 불교라든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관이 있어야지 그걸 태클을 하게 되죠. 다만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써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써서 논문으로도 제출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나 이런 식으로 힌트만 남기고 어느 정도를 해놓고 아 여기에선 니들이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남겨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많이 남겨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인데 왜냐하면 내가 이것만 파고들면은 뒤에까지 못 가기 때문에 나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텍스트들의 정보들을 막 기입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고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거는 갑자기 한 논문에서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지 그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걸 쓸 때 약간 뭐라 그래 그 결론 부분을 사실은 제가 지금 거의 3연작으로 쓰고 있었는데 최초에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논문 한 편의 맥락과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결국은 그 교재기가 변화하는 패턴 내에서 충분히 저는 도출될 수 있고 그 기존의 논문을 다 깰 수 있는 논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은 따로 노는 게 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함영 선생님께서 문헌학이 없이 철학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사실은 완전히 문헌학을 따른 철학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탁월한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어떤 분야를 잡고 있냐의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분야에서 텍스트를 안 읽고 텍스트의 리딩을 가지고선 다툼이 없이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을 발굴해낼 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 저는 그것도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이 힐압 철학. 네. 힐압 철학은 텍스트에 대한 논쟁이 없거든요. 그 아니요. 중세 시대에 한번 텍스트가 정본화되고 그 안에서 그렇죠. 이제 플레이를 네, 할 수가 그쵸, 있는.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충분히 정본화가 된 텍스트가 주어진다면 그쵸, 그 그쵸. 안에서 순수히 철학적인 맞아요. 플레이도 가능할 네, 것 정본화가 같다고 되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맞아요. 이제 제가 다루는 분야가 남북조 시대고 맞아요. 저는 주로 이제 인도 사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해가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때의 시대를 이해하게 해주는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텍스트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완전히 이제 순수한 철학적인 논의도 저는 충분히 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뭐한점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맞습니다. 고민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 1, 2번 논문이 있는데 뭐 1번 논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상의 뭐 경전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데 기존의 어떤 경전관, 기존의 학자들 경전관 아니면 뭐 우리가 편한 말로는 교판론이죠. 교판론이 경전의 위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게 좀 다른 의미 부여, 그리고 평가, 그리고 어떤 수준 차등을 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상이 그렇지 않고 원래 부처님 말씀 뭐 경전 자체의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아주 균질한 어떤 가치로서는 균질한 어떤 경전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전의 가치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수준이 높은 경전이 있고 낮은 경전도 있지 않을까? 네. 않을까? 이건 사실은 뭐 불교를 종교적으로 아니면 진리 하나로 간주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경한 어떤 입장이겠죠. 근데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높이 평가를 했어요. 평가한 이유가 실제로 법상이란 인물이 실제로 원래 경전에는 어떤 청차가 없는데 청차가 없음을 팩트로서 확인했다. 그 점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걸 떠나가지고 다른 교판론자들이 어떤 편협하게 자기 좌파 위주로 경전을 배열한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이고 어떤 편파성 편견이 없는 입장을 취했다. 그게 훌륭하다는 건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 부처님 말씀이 다 진리고 다 훌륭한데 그걸 드러내고 있다 법상이. 그래서 그런 건지. 답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탁월하다 그런 거는 법상이 전제로 깔아놓은 붓다의 말씀은 완벽하다라는 전제를 어떤 방식으로 탁월하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한 것이지.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가르침 뭐 1인가 다인가 뭐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좀 연구자의 입장에서 과연 불교가 한 번이라도 같은 적이 있는가? 왜 이름이라는 에까라샤라는 말이 나왔을까? 다르니까 나온 거죠. 일미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 내용들이나 티칭의 내용들이 그리고 수준의 내용들도 사실은 텍스트별로 층차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미다라는 말이 선언이 된 거지. 사실 일미라는 말의 전제는 이게 다 다르다는 게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감성으로 보는 것과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불교사 혹은 불교 사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상민 선생님 아까 불교에 불경하다 말씀 표현을 쓰셨는데 이상민 선생님한테 불경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법상이 탁월하다고 제가 새 논문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다 네. 법상이 탁월하다 이게 견해가 그게 혹시 중해 추구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저 중해 추구가 계속 저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는데
근데 그 문제 의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중해축구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이고 약간은 좀 야하고 약간 간질간질한 어감과는 또 별개로 어떠한 것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태도, 갈등은 없는 것을 만들.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는 저는 좀 공통되게 보이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뭐 불교 전체를 관통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각각의 논사들이 취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는 결국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쓴 거죠. 저 개인적으로 법상 보면서 물론 아까 이제 2부에서 이상민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경전에 편집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것 그리고 후대에서 물론 아까는 그 정영세 회원 같은 경우엔 그거는 이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시를 나눴다라는 거는 주체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맥락을 굉장히 많이 둔 거기다가 거잖아요. 경전마다 종치를 이거는 뭔 얘기를 하고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는 맨 처음에 화자가 얘기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탁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 쪽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붓다의 이야기 중에서 직접 붓다가 한 거는 그 키워드 몇 개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서들도 존재하거든요. 그 경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탁월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름이라든가 중의 추구라든가 자꾸 해서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예. 그 제가 법상의 탁월성을 봤던 부분은 문제 해결 방식에서의 어떤 실증적인 접근들. 그 부분들. 저는 제일 감동했던 게 장암경에 유행경이라는 열반경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함경은 12년 동안 살았다는데 붓다가 그때 한번 죽고 나중에 다시 죽나? 막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경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니 열반경만 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아함경은 뭐 앞에 있고 열반경 뒤에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문헌 비평적인 부분에서 되게 탁월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경전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따라서 경전의 차등을 둔다는 게 어쩌면 되게 무의미하다. 왜냐하면은 법상이 갖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붓다는 이름으로 설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김영진 선생님 말씀도 일면 붓다의 신격 위치에서 탈락시켰다라는 그 의견도 하지만 어떻게 보다 보면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붓다에게 속성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붓다의 이미지라든가 권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자에게 그러한 뭐라 그러죠 단점들을 부여한 면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뭐 같은 때에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법상은 풀어낸 게 아닌가. 근데 뒤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가 그 부분에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 들어가 보면은 종교성 자체가 헤쳐질 수 있어서 그걸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그 무슨 5시 7개교인가 그거 들으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이다. 저 사람들의 해결 방식이. 왜냐면은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이 모든 말을 한 사람이 했다는 걸 믿고 사람을 어렸을 때랑 늙었을 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어렸을 때는 같은 말 하게 만들고 늙어서는 다른 말 하게 만들고 너무 인간적이다. 근데 법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야, 붓다를. 이 사람은 계속 한 얘기만 하는 거야, 또 하는 얘기. 왜냐면은 같아야 되니까. 깨달음의 수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되니까. 성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교판론 전 그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민 선생님이 이제 법상에 대해서 법상이 교판론이 아니고 경전관이라고 하는 규정 한 개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교판이 아니지. 뭐 비판하거나 이후에 이루어진 건 교판일 수 있지만은 법상의 태도는 교판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종에 대한 강조 회원이 보여줬던 것처럼 혹은 그 안에서 뭐 이제 천태 같은 경우도 뭐
48교 이런 거를 세울 때 법상이 제가 지금 법상의 교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독 텍스트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태 법화연의에 인용이 돼 있습니다, 전문이.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판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판이 이 두 가지인데 교판을 세울 때 이제 이런 경전관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불교인들, 불교 학자들이 경전관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 보인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번역이 되고 그럴 땐 정신 없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그냥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혼란스럽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오고 차분하게 경전을 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니 왜 이리 다르지? 라는 감각이 생긴 거죠.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차이는 위에는 불교라는 큰 속에 들어가 있는 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를 이제 발전사라든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 45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다 맞아요. 해결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차를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 인물차, 성격차 이걸 논할 수는 없고 그래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부처님 자체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이렇게 시차를 두는 거죠. 시차. 굉장히 특이한. 말씀 듣고 나니까 맞죠? 진짜. 왜냐하면은 장소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 설한 장소가 없으니까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설법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걸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있고. 아니 근데도 그 무슨 화신이나 삼신의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붓다가 나와서 쇼한 거다. 45년 동안 설법한 척 한 거다. 이런 식의 설명에 이렇게 으로 피하지 않고 진짜 45년 아까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그 역사적인 붓다의 인생 속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점이 굉장히 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이인데 오히려 사실은 교판이란 게 일종의 체계 불학이잖아요. 체계 불학. 근데 차이를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차이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일종의 그 당시에 불교인들이 가진 딜레마 같은 거죠. 너무 다른데, 근데 하나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설명, 해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체계적인 불교 이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불교의 어떤 종파적인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뭐 도랑사본으로 자주 나오는 교리집성문헌이라는 말하자면 사전화 작업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대승일장이고 그런 게 뭐 교리 하나를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전을 갖고 와가지고 전거를 삼고 그래서 요 다양한 경전들을 하나의 사전적인 그 체계 내에서 통으로 아예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마 요 남북조 시대 후기에 되게 성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의미에서 교적 의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고민의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또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의 일종이구나. 교적이가 가르치는 흔적에 대한 텍스트이긴 하지만 이 교적이라는 텍스트 자체 그리고 이 교적이라는 텍스트가 계속 유통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사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성장통 집단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면은 제 4회 리캅스 3부 그리고 이제 전체 리캅스도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신 이성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논평자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제 5회 리캅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